법사위 중계 보고 싶은 분들은 그쪽 채널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예. 국감 때문에 저희가 좀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고 바쁘시니까 국감 끝나고 이제 11월 중순이 다 돼서 모셨는데요. 네. 먼저 국감 뭐 좀 정리하자면 총평하자면 어떠셨어요? 저 같으면 우선 저를 소개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개부터?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저번에 나오셨지만은 그래 한 다시 한번 번이지만, 네,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그 경기도 광주시 갑 출신 국회의원이고 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국감을 치르면서 네, 지난 20대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20대와 여러 가지로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뭐가 달랐던가요? 첫째가 이제 그 상임위에서 그 소관 부처 일을 하는데 행정안전위원회는 뭐랄까요, 그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관심을 주는 사안들이 많았는데 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 국민에게 특히 요즘 뭐 아주 핫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많이 달랐고, 그리고 지난 20대 때는 뭐 우리 상임위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임위 다른 상임위들도 네, 이 아주 심하게 갈등하는 경우 있었고, 그리고 갈등이 조금 길어지면 아예 파행이 되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파행은 다른 상임위에서 아예 파행보다도 잠시 정회 사태는 있었지만 파행은 없었고. 왜 그랬죠? 어쩌면 이제 그때만 해도 워낙 그 팽팽한 의석수가 의석수, 있고, 그리고 상임위원들 예, 숫자도 그렇고 그런 점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아. 심하게 그 반발하면 네.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이 비교적 좀 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위원장도 좀 민주당 그렇죠. 소속이니까. 위원장도 민주당이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이 상임위에서 파행은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국정감사 과정을 뭐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다만 야당에서는 뭔가 그 불만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정감사 기간을 잘 지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저는 이번에 어쨌든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제가 국토교통위에 속해 있으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일단 최근 그 국민 주거 문제가 많이 그 관심사로 예. 떠오르는데 그 주거, 안정적인 주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께서는 조금 비껴서 있겠지만 사실은 산업재해가 우리나라가 OECD에서는 거의 꼴등 수준입니다. 산업재해 그리고 사망사고. 네. 그래서 그 산업 안전, 특히 이제 제 상임위에서 보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인데요. 건설 현장의 그 사망 사고가 산업재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 집중적으로 좀 제가 다뤘습니다. 네, 뭐 산업재해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 뭐 지난 국회, 지지난 국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조금씩 개선되는 점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사망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이번에 21대 국회를 통해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걸 제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네. 뭐냐면 흔히 그 국민들은 큰 현장 이런 데서 그 대형 사고 이걸 떠올리실 텐데 뉴스 보도가 되는 예, 되게 그런 것들.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60%는 네. 소규모 현장입니다. 30억 공사 미만인 현장에 사망 사고가 많고, 그 사망 사고의 원인을 이제 따져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안전 장비 미비, 그다음에 안전 비용 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네. 마침 어제 그젠가 그 그린 뉴딜 사업 얘기할 때 대통령께서도 그 산업재해 말씀을 하시면서 그 현장, 건설 현장의 그 사망 사고도 얘기했는데요. 네.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뿐만 아니고 그 관련된 네. 그 시설공단이나 이런 쪽에도 제가 그 요구를 했고,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정도 제가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이동 간에 안전 고리가 있습니다. 네. 이동 간에. 왜냐하면 지금 그 사망 사고 중에서 가장 또 많은 부분이 추락 사고거든요. 네. 근데 이동을 할 때 그 외국에서는 이
이렇게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고리가 두 개입니다. 그 고리를 하나를 띄어서 다른데 걸고 예. 다시 이동한 다음에 또 걸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하나입니다. 고리가. 하나예요? 예, 그게 어떤 뭐 비용이나 예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그 안전 관리의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관에게도 얘기했는데 장관도 그 부분은 아주 그 주의 깊게 받아들였고 네. 그리고 잘 시행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뭐 그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경을 더 쓰고 점검을 하고 만약 그 안전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 장치가 없다고 하면 강하게 책임을 물으면 그렇죠. 거기 그 소규모 사업장이 사실 열악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써도 제대로 처벌받거나 감시가 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 부분들 바뀐다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내년 국감에 다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전이라도 좀 바뀌게 되면 말씀을 해주세요. 요번에 지금 아마 또 국민들 관심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 예.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그런 관리를 자기 그 어떤 큰 기업에서 아니면 원청 기업에서 하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네. 하청 기업에서 사고 났을 때는 원청 기업에서도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원청 기업에서도 하청 기업의 그런 안전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당연히 이제 와서 그 근로자들에게도 요구를 하겠죠. 근로자들 좀 불편하니까 고리 하나만 쓰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두 개 쓰게 하고 왜냐하면 그 관리를 못했을 때는 사고 후에 이제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청 기업이 CEO도 책임을 책임을 져야 되고. 아, CEO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쩌면 그 현장에서의 주의 의무도 있겠지만 기업에서 이번에는 각별히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법안 뭐 통과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감에서 그 안전 문제에 대해 좀 집중을 하시고 또 주거 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여기저기 가면 듣는 얘기가 전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제 뭐 친구나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전세 물건 자체가 없대요. 어떻게 이 문재인 정부 이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를 뭐 젊은층 또 중년층, 청장년층에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난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한데 전세난이 서를 넘어가지고 뭐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오고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대책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전월세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들 얘기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 근데 그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놓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세한 부분도 함께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그 전월세 이제 뭐냐면 이 연장 청구권 연장 청구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재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전세 매물이 부족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세를 기존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전부 많은 부분이 전세 재계약을 합니다. 일부 그러니까 아직 그 자료화돼 있지는 않은데 일부에서 그 뭐랄까요 이렇게 판단하기를 7대3 정도. 네. 이게 7은 전세 재계약을 하고 3은 신규로 들어가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신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규 부분에 우리 임대차 3법에 담지 못한 게 아쉽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세 그 보증금이 뭐 2억 3억 오른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1% 이하입니다. 1년 물가 상승률이. 그리고 그런 부분에 연동해 가지고 네. 그 표준 계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임대차 3법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이사철 이게 8월에 지금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어서 바로 이사철이 이제 시작이 가을 됐습니다. 학기. 예. 예. 그래서 이 이사철에 뭐랄까요 이제 그 임대인들이 조금 꼭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뭔가 그 좀 많은 부담을 준 케이스도 있는데 그게 뭐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이제
보도되면서 그리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지 문제 있다고 지적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계속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그리고 네. 그 어쩌면 그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겪게 되는 진통이라네. 진통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국민들의 심리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내일 정부의 대책이 나온다고 예고돼 있습니다. 예고돼 있는데 그 대책 혹시 아세요? 어떤 대책이지? 이제 대강은 좀 대강은 들으셨어요? 나왔는데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대책이 나오면은 좀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거 한 가지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입법적으로 그걸 보완해야 될 입법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는 뭐 무슨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일단 공공임대를 좀 늘려보겠다는 공공임대.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잘 돌아가지 않는 호텔방까지도 개조를 해서 네. 임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하여튼 뭐 구체적인 얘기가 발표가 되겠지만 네. 사실은 그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 그게 전월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호텔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 호텔하고 일반 그 주거 아파트는 구조가 다르고 모든 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호텔을 전세주택으로 만드냐 이런 비판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그 정부 정책을 트집 잡고 발목 잡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도 계속 주택 정책에서 갈팡질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관성이 없었다. 그렇죠. 뭐냐면 네. 그런 겁니다. 특수한 케이스를 마치 일반적인 케이스처럼 얘기를 합니다. 방금 호텔방을 그 어떻게 전세주택을 만드냐. 호텔방은 아마 0.0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정도로 이 전월세 시장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는 하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야지 예. 모든 걸 호텔방 한다면 안 되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이런 그 보유세 문제랄지 양도세 문제랄지 이런 게 나올 때 예. 흔히 모든 언론이 치고 나온 게 1가구 1주택인데 고가다. 나는 평생 가진 게 이 집 한 채밖에 없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1,400만 호 아파트가 있습니다. 2,200만 채의 집이 있고 그 중에서 몇 채가 되겠는가 그런 집이. 그러니까 그 집이 만약에 100채 정도 된다면 네. 2,200만 채에 대한 주택 정책을 100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네.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를 갖다가 꼬투리 잡아서 저는 발목 잡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적어도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좀 늘리겠고 모든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그렇죠. 동원해서 공급을 하겠다. 지금 최근에 저도 그 발의한 법안이 여러 개 있는데요. 우리 네. 국토위에서 최근에 그 임대차 3법이랄지 부동산 3법에 보완해야 될 입법들을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 맞아요. 요즘에 많죠. 보면은 이번에 뭐 익산인가요? 거기 대학가 앞에서 뭐 빌딩 몇 개를 그 주택 있는 그 빌딩 몇 개를 다 사가지고 했는데 전세 자금 받고 나른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서울에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빌라 쪽에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 어떤 철저한 보호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지자체나 우리 국토부나 주택보증공사나 여기에서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움직임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집을 지어서 아니면 임대를 주었다가 나가면 그 다른 사람들한테 집값보다 많은 그 전세료로 빌려주고 그리고 그 전세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이걸 판매를 합니다. 집을. 근데 그 집을 파는 게 제대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짜리 그 집에 네. 2억짜리 빌라에 2억의 전세를 받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한 100만 원 정도만 받고 주고서 네. 명의만 가져가라 하고 어. 자기는 튀어버리고. 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00채, 500채 가진 사람이 생기는데 네. 그 사람들의 그 개인 정보를 지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거래 관계를 네. 파악할 수 있다면 곧바로 이 사람들의 그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지자체에서 감지를 하고 그 사람에게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세울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미비된 것들이 그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지만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 드는 사람한테 전세자금을 보증을 가입하면 그 보증료를 내줍니다. 주인이 못 내주면 먼저 네. 내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 주인한테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구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 모든 민사상의 그 소송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네. 예를 하나만 들자면 이 내용을 그 공시 송달을 할 경우에 본인이 안 받으면 재판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이번에 발의한 법안 중에 네. 그 공시 송달 특례 기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지정해라. 왜냐하면 이게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그래서 사기가 또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처럼. 그 가서 뭐 송달을 안 해도 바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입법이 보완이 된다면 네. 그 동안에 그런 거 없을 때 활개치던 그 일종의 사기범들을 네. 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당하는 피해자들을 좀 막아줄 수도 있다. 뭐 전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사기 문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다시 전세에 난 관련해서 좀 들어가 보면 국민의힘 쪽 인사들 얘기를 뭐 인터뷰를 좀 보면요 결국에는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누르는 그런 상황 계속 되다 보니까 공급이 없다 보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부족한 거 아니겠냐. 이게 전세 계약했던 사람이 2년 눌러는다고 해도 새로운 전세 수요는 계속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구가 또 분리가 되니까 결혼하면서 아니면 1인 가구 되면서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찾는데 그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족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까지 기다리면 너무 그 텀이 길다. 그래서 빨리 재건축 뭐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땅도 없는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 공급하는 가구 수도 계속 줄어들고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정비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런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게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까지 이어질 그런 이슈란 말이죠. 여기서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지금 당장은 그 부족한 세대 그 가구 수를 늘려주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당에서도 지금 전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1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자가주택 소유자들은 한 55% 되는데 그 사람이 108% 정도 보급된 주택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40%, 42, 3%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근본적인 그 대책부터 세워 나가야 된다. 물론 지금 부족한 거 공급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그 발표된 지방 세제 개혁 같은 개선 같은 그래서 예컨대 2가구, 3가구에 대한 그 보유세를 좀 높이거나 이래서 그 집을 내놓게 하고. 네. 그러니까 살 집만 한 채 가지고 있어라 이런 것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데요. 우선 당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런 그 예컨대 의견을 많이 내는데요. 네. 임대주택 이런 것을 그냥 멀리 어려운 데에 짓지 말고 가장 좋은 곳에 역세권에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고 그리고 지금 현재 LH에서 가지고 있는 LH에서 개발한 땅은 절대 민간에게 넘기지 마라. 이번 국토위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은 아니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요구하고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예. LH 공사의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필지는 절대로 민간에게 주지 말고 직접 개발해라. 그리고 직접 공공 소유하고 개발해라. 그걸 갖다 임대 주택으로 돌려라. 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절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인기가 있는 지역은 또 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임대주택을 그래 교통이 좋은 곳에 만들어 준다면 해요소가 줄 텐데 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넘었죠. 주택 정책이 3년 만에 만들어지고 3년 만에 성공 실패를 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택 정책은 전 정권 탓이 아니고 전 이어져 정권, 온 전 거다. 정권,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음. 이 주택 정책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네. 일관성을 잃게 되면 계속 이런 뭐냐면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주택 정책 문제는 전 국민이 어려워한다면 지금은 여야가 없다. 우선 어떻게든 이걸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임대주택이랄지 이런 공공성을 가진 주택들을 네. 공급할 수 있는데 같이 함께 하자. 그리고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라. 네,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뭐 일각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공급이 뭐 그쪽도 있어야 되고 뭐 새롭게 공공 임대주택도 만드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겠지만은 결국 그러면은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양도세도 높고 보유세도 높은 상황에서 이거 팔려고 해도 보유세 때문에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양도세가 높다는 건 양도세 자체가 네. 이익 본 금액에서 그렇죠. 몇 프로를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양도세가 몇 년을 거주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주택을 어떤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억의 양도세가 이제 만약에 2년 만에 판다면 다른 세까지 합치고 비용까지 합친다면 한 7, 8억을 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7억 이렇게. 예, 그렇죠. 많이. 보유 기간이 짧으니까. 네, 짧게. 네. 근데 어쨌든 2억, 3억은 이익 본 거 아닙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마구 옳다고 해주면 안 되겠다. 그분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의 이익도 최대한 보장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손해 보지 않는다면 네. 이런 부분은 함께 이 주택 문제를 걱정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그분들도 맞아 이게 내가 마구 나 욕심만 차릴 게 아니구나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집을 가지신 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팔아야겠다. 보유세도 많이 나오니까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한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해서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 중과가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양도세 자체가 이익을 본 그 부분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어차피 이익이 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공공을 위해서는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 선에서는 좀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좀 참아보지 하는 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하면 그분들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는 안 그때 팔고 나팔아도 버티자. 돼. 이제 그것이 이 주택 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다. 뭐냐면 원칙적으로 그리고 옳은 길은 그 주택을 이용해서 그걸 사고 팔면서 돈을 그걸로 자본 증식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야당도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 동의해주고 네. 그 모든 정치 세력이 적어도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어. 그런데 그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집을 사고 팔면서 돈을 이득을 보겠다는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마라. 아, 이런 정도 시그널을 예. 준다면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죠. 지금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장 뭐 정권 잡으면 부동산 정책을 다르게 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음. 어떻게 보세요? 국토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해 볼 때 좀 어떤 그런-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쉬운 부분이 아쉬운 있습니다. 부분 있죠. 왜냐하면 뭐 특정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 그분들은 소수를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 국감 중에도 약간의 언성이 높아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몇몇 소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집값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 많이 올라 하면서 10억에서 20억 올랐어.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방에서 준비하는 자료들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5천만 명 중에서. 네. 그래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5천만 명 중에서 뭐 10,000명이다, 10만 명이다 그런 정도라면 정책은 그 사람들 때문에 바뀌면 안 된다. 소수 때문에. 네. 왜냐하면 다수가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전 국민, 그러니까 다수의 보다 많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정치 세력이지 네. 그 소수의 어떤 그 집단, 예컨대 뭐 기업, 대기업, 대기업. 여기를 그 대변하는 건 정치 세력이 아니다. 아, 그러면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의원님 볼 때는 소수를 좀 대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상임위나 이런 데서 보이는 분들이 일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게 있겠네요. 받아들인 부분이 좀 있다.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 정말 민감하고 또 젊은 세대들의 박탈감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예.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나 정책을 마련하고 있을 걸로 보이지만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또 뜨거운 현안이죠. 어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김해 신공항 안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 뭐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당장 민주당에서는 어제 가덕도 신공항 추진단 뭐 출범하겠다 하고 뭐 특별법 얘기를 하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 김해 신공항이 어쨌든 뭐 백지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럼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뭐 지난번처럼 경남 밀양이나 가덕도 뭐 이게 다른 안을 놓고 다시 또 검토를 해야지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 몰아주기로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은 동남권 신공항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음.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게 2002년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그 해에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국 국적 여객기가 그 앞에 있는 돛대산인가요? 그 산하고 충돌하면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 그때 같습니다. 우리 국민만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공항에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면 다른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산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해공항은 적절한 부지가 아니다는 것이 전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김해 신공항으로 4년 전에 결정이 됐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게 이제 또 뭐냐면 그 활주로의 방향을 좀 바꿔서 그렇죠. V자로 해가지고. 거였거든요. 네. 자, 그것도 그 큰 위험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쭉 볼 때 그 김해 신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자고 할 때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이 좀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대구, 경북 시민들과 함께 네.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를 내가 또 일부 들었습니다. 어. 근데 그것이 결국 그 진행 과정에서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확장해서 네. 다른데 동남권 신공항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여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해,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게 되나 싶어가지고 네. 초기에 많은 걱정을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 지역의 초기 그 뭐랄까 신공항 네. 추진위원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들었는데요. 이게 참 뭐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2002년에 시작했어야 될 공항이 위험한 공항이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는 건 정치권의 잘못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정권이 생각.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부침이 그러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부산에 가끔 이렇게 지난 20대 때도 부산에 국정감사하러 부산시에 가고 그랬는데 가다 보면 김해공항에 내릴 때 네. 저는 제가 그 부산 출신이 아니어서 자주 가진 않지만 내리면서 밖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자리에 공항이 계속 갈 수 있을까? 과거에는 공항 주변에 뭐 사람들 사는 그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뭐 네. 그랬다면 몰라도 지금 같으면 아파트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렇죠. 매우 어렵고 소음도 그렇고 매우 힘들 텐데 공항에 계속 그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리고 갈 때마다 부산 시민, 경남 도민 모두가 부산 김해공항은 반대를 합니다. 그 지역에 그래요? 모두가 그러면 그래서 다른 공항을 찾아달라 이건데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가덕도 공항과 밀양, 밀양. 후보지로 네, 됐던 게 네.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부산 부울경 대구 경북 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본다면 그 입지를 놓고서 입지를 그리고 놓고서 뭐 미래 그 가치를 놓고서 물어본다면 음. 어느 정도 국민들의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느 쪽이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예. 첫째 사실은 지금 부산 공항 같으면 일종의 그 물류 허브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남권 신공항을 그렇죠. 만들자는 그 취지에 네. 들어가 있는 거죠. 물류 허브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상 교통도 필요하지만 해상 교통도 필요합니다. 접근성에서. 아, 해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확장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을 보면 지금도 옹색하게 V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천공항이 지금 3차 확장까지 하고 있는데 김해공항도 그게 우리 물류 허브가 되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러면 더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됩니다. 확장성이 그럼 없다는 건가요? 확장성은 제로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러면 자꾸 어디 편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진즉 그게 그런 취지로 신공항을 만들자고 했던 겁니다. 2002년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물론 이제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그 밀양과 가덕도를 함께 놓고 조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도 원용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디가 적합한 그 지역인지는 네.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몇 가지 그 전제만. 예, 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가덕도라는 거 다 알 수가 있는데 뭐 예, 밀양은 내륙에 있고 가덕도는 해상과 맞닿아 있으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구 지역에서는 TK 민심을 보면 또 화가 좀 많이 나 있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김해 신공항 안으로 결정된 걸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제 3회 후보지 김해 신공항 안이 선택된 면이 있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다 합의가 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갑자기 뒤져버리냐 정권 바뀌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결국에는 내년 부산 재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표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원칙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산 그 신공항, 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다시 지금 검토하게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그 김해 공항을 대구 경북 분들로 이용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동남아로 여행을 할 때는 네. 김해 공항을 이용합니다. 짧은 거리, 장거리는 큰 비행기가 뛸 수 없기 때문에. 인천공항 가야 되죠. 그런데 김해 공항은 심야에 그 이착륙을 못 합니다. 아, 그 지금, 주거지로 돼 심야에 있어서. 못해서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대구 분이 김해 공항을 통해서 필리핀에 여행을 가셨다면 네. 필리핀에서 여행 끝나면 대개 한 11시, 12시에 공항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새벽 4시까지는 공항에서 그냥 그 있어야 대기를 해야 돼요. 되군요. 예.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그 심야에 뜨고 내릴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론 그 화물 운송은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못 하고 그래서 김해 공항이 안 된다.
김해공항을 확장해서는 이 어떤 효용을 높일 수가 없다. 이런 건 되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4년 전에 잘못된 거네요, 완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 이전에 예. 그 김해공항, 김해 신공항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잘못됐다. 아하. 필요한데 예.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안 한다고 그랬고 그때는 아예 다 백지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공약이 돼가지고 살아난 건데.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공약 그 선거운동 때는 했죠.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하려다 보니까 이거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네, 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 사이에서 선택을-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네. 그래서 내 임기에는 못하더라도 뭐 다음 임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이랬을 수도 있다. 지금 진짜 개인적인 그것도 뭐 사적인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거다. 그렇죠. 안 하는 것 정치- 자체가. 아주 어. 그 부작위에 의한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다. 그럼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TK, PK 어떤 쪽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제3의 김해신공항 안이 나왔다. 밀양 가덕도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럼 이번엔 뭔가요? 이게 가덕도로 밀고 있는 거는 PK 민심만 없고 TK 민심은 뭐 그냥 어찌 하나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 그러니까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자는 취지, 최초의 취지가 뭐였는가, 그리고 김해 신공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걸 볼 때 이건 그 정치적으로 정한다 이런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네. 그동안 의견 제시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용역을 한 프랑스 쪽에서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해요. 공개. 네. 그런가요? 왜? 그러면 아. 그 김해 신공항 결정한 걸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 그것 봐야 된다? 그것부터 봐야 된다. 아. 그때 어떻게 해서 김해 공항을 신공항으로 하게 했는지.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절대로 김해에서는 안 된다거든요. 거기 확장. 예. 뭐또 새로운 말씀을 그리고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 예. 김해 신공항이 좀 커져야 될 이유가 사실은 그 일본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일본에서는 그런가 봅니다. 일본에서는 저기 어디 뭐 이쪽 남쪽에서 뭐 하네다까지 가느니 지금도 인천으로 와서 외국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네다까지 가려면 다른 공항에 내렸다가 버스로 1시간 이동해 가지고 불편하니까. 타니까 네. 온다. 근데 만약에 동남권에 근데 가덕도든 동남권에 공항이 큰 국제공항이 생기고 이제 전 세계를 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여객 그 유인하는 요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동남권 신공항의 존재 이유, 필요한 이유를 그렇죠. 보고 또 어떤 부분이 좀 더 유리하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지 봤더니 김해 신공항은 안 된다. 그리고 그 중에 밀양이냐 가덕도냐라고 본다면 가덕도가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치적 결정했다면 그냥 김해 신공항 놔둬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놔둬도 나중에 이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두고두고 네. 그 이걸 여기서 시작하면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시작하지 않는다 몰라도.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정말 동남권 신공항의 의미를 우리가 취지를 살린다면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게 맞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요. 그래도 이거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3차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차 회의 때 잘 안 됐잖아요. 10명의 예비후보 중에서 2명으로 추리지 못했는데 오늘 3차 회의는 좀 2시부터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들 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네. 해주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건 그 촛불 국민의 명령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큰 공약인데 네. 제 개인적으로 또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성공적으로 공수처. 저는 이게 예. 제 개인 순전히 사견. 네, 사견인데. 그리고 이건 과거에 기억하실 텐데 공수처 설립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그 국민들이 70%가 넘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건 아. 정당에서도 예. 70%가 넘으면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번에 안는다는 건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하기 싫겠지만 음. 우리 당이 그걸 지금 180석의 의석으로 그걸 못 안는다면 그건 국민들에게 비판받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70%가 넘는 국민들이 하라고 했던 그 공수처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해서 180석이나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그 일을 못 한다면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공수처 관련 법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애초에 공수처와 그러니까 야당을 좀 설득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하니까 7명의 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 부분도 있지만 네. 도대체 공수처 지금 그 숫자로 그 지금 규모로 저는 어떤 일을 얼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규모 생각도 자체가. 들고 예. 지금 모든 게 공수처를 그야말로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그 뭐냐면 권력 세력 이쪽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 기관인데 네. 너무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그 기관 자체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그 오늘 또 뽑지 못하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 12월 15일인가요? 12월 9일인가요? 우리 마지막 회기를 역산을 했을 때 역산할 때 11월 15일 25일 경에는 소위에 들어가야 맞출 수 있다 해서 예. 오늘 사실은 좀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민평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네. 공수처 설치 핑계 대지 말고 우리 당에게 지도부에 강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만약에 오늘 이게 그 해결이 안 되면 네. 그래서 25일을 넘기게 되면 소위에도 못 올라가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번 소위에 공수처법을 올려라. 그러니까 우리 대안을 올리라는 겁니다. 네. 개정안을 올리고 개정안 올려라. 예, 개정안을 올리고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된다. 그걸 저희가 오늘 민평년에서 아주 강하게 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수처법이 여기에서 또 유야무야 되거나 시기를 놓친다면 저는 우리 민주당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 꼭 180석의 민주당이 꼭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3차 회의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은 3차 회의 결과를 통해서 2명의 후보가 추천되면은 뭐 그대로 가는 것이지만 그게 안 되면은 25일 법안 소위에는 꼭 올려야 이번에 된다. 그렇죠. 개정안을 올려야 되고 네. 아마 아시겠지만 이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건 20년이 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우리 당 상대당 대통령 후보가 다 공약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그 기구입니다. 네. 이건 국민의힘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도 이걸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될 게 아니라 네. 아주 이 부분은 좀 산뜻하게 산뜻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공수처 오늘 회의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이 뭔가 깊은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아요. 의원님이 사견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잘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에 또 모실 때 저희 또 국토위가 인기상이라 해야 되나요? 사실 사람들 관심이 많은 상임위 어렵지만 관심은 많은 상임위. 내일 또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도 또 가덕도 신광 문제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저희가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좀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